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9번째 페이지, 잡지사 출연진 중 가장 별 볼 일 있는 남자,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먼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잡다한 우주사전, 저희가 우주먼지님을 만난 것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뭐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 줄 모르셨나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먼지님께서 네. 이 시간에 좀 새로운 시리즈를 해보자. 네네. 예, 제안을 주셨고 네. 오늘부터 해볼 생각인데 어떤 시리즈를? 예. 그 이제 이 잡지사에서 계속 나오시는 그 곽재식 박사님께서 네. 그 주기율표에 있는 화학 원소들 하나씩 훑어보는 시리즈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약간 되게 영리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혹자는 무모한 기획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예, 예. 일단 뭐 주기율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18개 현재까지. 118개. 예, 예. 그럼 뭐 거의 한 100개 넘는 컨텐츠가 보장된 장수 코너다. 네, 장수 코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 천문학자니까 100개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많은 개수의 컨텐츠를 뭐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별은 너무 많으니까 네. 별에 대해서 하자. 네, 그래서 별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남반구 북반구 다 합쳐서 한 8,000개 정도 있거든요. 야, 8,000 우리 격주니까 한 16,000주 갈 수 있네요. 네. 야. 그래서 이 잡지사가 영원히 별을 하나씩 알아보자. 네. 예. 저희 잡지사 좋아하시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저희가 원소 포노타임인 주기율표처럼 이게 장수 코너가 될 거라면 네. 좀 코너 제목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부 한번... 직원들은 저희 네. 에디터들의 아이디어가 있고. 네. 예.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일단 뭐 스타리텔러, 우주먼지의 스타리텔러 뭐 네. 이런 거 있었고요. 우주라이크 스타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스타 초대석이라고 그런 게 있었고. 약간 낚시성 제목이네요. 네.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네,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 중에선 끌린 게 없다. 스타 초대석 별로다. 이제 후보가 많으면 더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 코너를 꿈꾸는 이 새 코너 첫 시간에 만나볼 별은 어떤 별인가요? 장수 코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수를 상징했던 노인성, 정확하게 이제 카노푸스. 네. 네. 노인성. 네. 시니어성. 네, 맞습니다. 카노푸스라는 별이군요.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노인성이라고 불렸던 별인데요. 이 카노푸스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여러 번 등장했고 또 지금도 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노푸스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잡지사에서 역사 코너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저도 한번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이 별의 우리나라 역사 속 사건을 하나 좀 소개를 우주먼지 인베이전. 그 이제 고려 시대 때 유명한 뭐 요승으로 알려진 묘청이 있어요. 묘청의 난. 네. 그래서 묘청이 이제 갑자기 그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해서 이제 막 왕을 농락하고 나중엔 진짜 군사를 모아서 전쟁도 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묘청이 왕을 농락하는 과정에서 써먹었던 별 중에 하나가 이 카노푸스입니다. 예? 어떻게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묘청의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이 왕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을까? 지금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왕궁을 옮겨야 한다라는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고려 시대다 보니까 약간 저 서경은 하늘이 점지한 땅입니다. 이 기운을 보고 우리가 저기로 가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드냐면 1129년에 당시 이제 서경의 그 천도를 대비해서 새로운 궁 대화궁이라는 거를 건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묘청이 대화궁의 왕을 모셔서 당시 이제 인종이죠. 인종을 데리고 와서 대화궁을 한번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갑자기 지평선에 있는 산을 하나 가리키면서 저 산 꼭대기에 지금 그 당시 노인성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저 길한
별 노인성이 지금 왕께서 오신 거를 알고 산에 딱 고개를 들고 지금 이 성을 이 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력이 수반돼야 되는 작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주의 그런 특별한 기가 여기 모여 있다. 여기는 와야 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사건인데 사실은 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은 천문학은 잘 몰랐을 테니까 뭐 다른 밝은 별 보고 저거 노인성이다라고 거짓말 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아니었어요. 별도 아니고 그 산 꼭대기에 등불을 하나 걸어 놓았어요. 아, 진짜 별도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진짜 가짜 별 거기다 걸어 놓고 등불을 흔들흔들하게 해놓은 다음에 저기 뭐 밝은 거 보이지 않느냐, 저거 길한 별이다. 농락했네. 진짜 농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되게 유명한 속은 거죠, 왕이. 그렇죠. 일루셔니스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고려 이은결. 네. 뭐 굳이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대지 예술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묘청이랑 또 연관이 있는 카노푸스군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확한 유래는 알기는 어려웠는데 이 카노푸스라는 별이 그 장수를 상징하는 별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성리학자들도 죽기 전에 이 별을 내가 한번 직접 보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나마 한반도에서는 이 별이 제일 잘 보이는 지역이 남쪽에 있어서 그 제주도 가야 이제 겨우 보이거든요. 애초에 고려에서는 안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고려 수도가 지금의 개성, 평양 이쪽이었을 테니까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북쪽 지역이잖아요. 당연히 그 고려 그 북쪽 지역에는 애초에 카노푸스는 안 뜹니다. 볼 수 없는 별인데 알고는 있었네요, 묘청이. 카노푸스를. 그리고 이제 길한 별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성리학자들도 보러 가고. 또 그 와중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에 아주 낮게 떠 있는 채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측자가 높이 올라가면 좀 더 지평선 아래까지 볼 수 있으니까 더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리학자들이 뭐 한라산 같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별을 보고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지함 선생도 한라산 정상에 3번 올랐다고 합니다. 이 별을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역사 속 카노푸스 이야기였고, 서양에서는 카노푸스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서양에서는 이 별이 좀 되게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별자리 신화 관련해서도 배, 항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도 항해사 또 우주를 항해하는 탐사선들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항해를 상징하는 별로서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카노푸스가 참고로 카노푸스는 우리가 맨눈으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 2번째로 제일 밝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밝은 건 우리 북반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 보이는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은 진짜 요즘에 겨울철에 잘 보시면 진짜 UFO처럼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시리우스이고요. 무슨 별자리에 있죠? 그거는 큰 개자리 목젖에 있습니다. 근데 카노푸스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 정도의 북반구에선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시리우스 다음으로 제일 밝게 보이는 이제 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특히 이제 남쪽 바다로 사람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남쪽 바다에서는 더 이상 북반구에서 사용하던 별자리 지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쪽 하늘에 제일 밝은 별이 뭐가 있을지를 찾다 보니까 카노푸스가 자연스럽게 나침반의 별을 이제 맞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카노푸스와 관련돼서 좀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제 옛날 그리스 천문학자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관측이 되고 또 여기저기서 기록된 밝은 별들을 집대성해서 이걸로 이제 별자리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카노푸스 별을 어떤 우주에 떠 있는 배 형태 별자리에 넣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돛도 펼쳐져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 뱃머리와 화려한 장식까지 다 갖춘 이제 그런 그 배 모양의 이제 별자리를 만드는 거죠.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별자리를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만들었냐면 이거를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고호
라는 배와 관련된 신화랑 연결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뭐 영웅 중에 예. 이아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하수. 네. 예. 그래서 이아손이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네. 그 숙부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수를 하려고 네. 다시 빼앗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왕위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네. 숙부에게 가요. 예. 근데 이 숙부가 교묘하게 이아손에게 일종의 딜을 합니다. 아, 오케이. 내가 너한테 다시 왕위 돌려줄게. 대신에 저기 콜키스 섬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섬에 가면 전설의 보물 중에 황금 양털 가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왕위 줄게. 라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뭔가 되게 그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거를 제시한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당시 전설에 따르면 네. 이 섬은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온 적이 없는 섬이었기 아, 때문에 예, 예. 그냥 너 가서 죽어라 라고 이제 약간 묘수를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하손이 가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해서 이거를 갖고 옵니다. 아, 이겨냈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하손 전설인데 예. 당시 이하손이 뭐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같은 여러 영웅들을 이제 모아서 일종의 원정을 가요. 그때 원정을 떠났을 때 타고 갔던 배가 아르고호라는 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배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이제 크게 네. 그 하늘에다가 이제 그려 넣었던 거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별자리가 너무 거대해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아, 네. 별자리 해체? 그 방금 보신 그림에서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아르고호 별자리가 엄청 커요. 그 밤하늘의 면적에서 전체 4% 면적을 차지합니다. 천구의 네,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반구도 동그랗게 하늘이 있고 남반구도 하늘이 동그랗게 있는데 그 동그란 하늘 면적 1009에서 4%나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뭐 별자리 하나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자리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별자리는 물론 천문학적으로 이게 배 모양인지 뭐 국자 모양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다만 그 어떤 별을 지칭할 때 네. 천문학적으로 어떤 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별자리의 몇 번째 별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매겨야 그렇지. 되니까 그때 말씀하셨죠. 그 점에서 이제 별자리가 실용적으로 필요했던 건데 네. 별자리 혼자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쪽에 있는 별도 아르고호 어떤 별, 이쪽에 있는 별도 아르고호 어떤 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적절한 예시일진 모르겠지만 네. 약간 비유를 해보면 그 서울에 갑자기 서울의 절반만한 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의 강북구 살아도 그 똑같은 동네 살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의 강남구 살아도 똑같은 동네 살게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딱히 어떤 주소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했는데 나 강남구 살아 하면 네. 반이 강남구 사는데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천문학자 중에 니콜라 드 라카요라는 사람이 이거를 정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별자리 필요 없다. 이걸 내가 좀 뜯어서 해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시 아르고 자리라고 하는 이 별자리 하나에만 당시 파악하고 있던 별이 160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크니까 예. 이제 배를 해체하듯이 네. 용골, 배 밑바닥 뜯어내고 그다음에 돛 뜯어내고 그다음에 배 선미 갑판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예.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여기에 모여있던 별자리를 부르냐면 네. 돛 자리, 용골 자리, 예, 뭐 선미 자리 이런 식으로 다 뜯어서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나눠줬구나. 네, 맞습니다. 큰 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났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인 이 카노푸스는 네. 그 중에서도 배 밑바닥, 배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용골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고 해체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해체를 반대했다기보다 네. 다시 이 배로 모아서 네. 다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한다. 다시 아르고호 복원. 네, 아르고 복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정확하게는 1600년경에 당시 독일에서 변호사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일하고 있던 율리우스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단순하게 아르고 자리를 되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니까 이미 이제 당시 그 고대부터 흘러왔던 별자리가 잘 쓰이고 있던 시점이에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별자리는 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니면 어디 뭐 원주민 신화 이런 식으로 다 이교도들의 신화만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 문화권에서의 신화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역사적 인물, 동물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물건, 오병이어 자리, 아니면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제안했던 게 마침 아르고호는 원래 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유명한 노아의 배가 방주, 노아의 방주.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별자리 하나 딱 거기다 걸어두자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 이미 이렇게까지 큰 별자리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해차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설득은 못 받고 그냥 잊혀진 제안으로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자, 남반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남극성이라고도 불리는 카노푸스에 얽힌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 아랍의 천문학자 이븐 루시드에게도 카노푸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노푸스를 내세웠다고. 네, 이제 지구가 물론 아직도 가끔 이제 지구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지만 그 지구는 둥글고요. 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일찍이 인공위성 수호가 올리기도 한참 전에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원전 300년 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 태양을 등지고 있는 지구의 실루엣 속으로 달이 숨어드는 월식을 보다 보니 달 표면에 지구의 그림자가 동그랗게 그려지네.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지구의 몸통이 동그랗다는 뜻이다. 그러네. 이런 통찰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관적이다.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진짜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이 아랍의 천문학자 이븐 루시드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이라고 하면 어느 위도에서 하늘을 보는지에 따라서 고위도에서 보는 하늘과 적도 부근으로 내려갔을 때 보게 되는 하늘의 풍경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풍경이 달라진다는 건 같은 시각에 똑같은 별을 봐도 지평선 위로 그 별이 얼마나 높이 떠올라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별의 고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평하면 안 그렇죠. 그렇죠. 평평하면 어딜 가든 다 똑같은 하늘을 볼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어떤 별을 딱 특정을 했을 때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보면 지평선에 걸려있던 별이 더 높이 올라오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븐 루시드가 그 타겟으로 삼았던 별이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카노푸스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카노푸스가 남쪽에 내려가야만 보이는 별이니까 이제 이걸로 택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쭉 걸어가서 더 남쪽 지역으로 가보니까 지평선에 겨우 걸려있던 이 카노푸스가 스물스물 높은 고도로 올라오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지구는 동그란 공 모양이었구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괜히 남극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항해 시대 들어서 이 카노푸스의 가치가 아주 소위 떡상한다. 왜냐하면 일단 유럽은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바닥 뭐 고작 해봤자 지중해 정도 다니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북쪽에 나침반 별 북극성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북극성은 적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서서히 그 수평선 아래로 저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나침반 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보고 있는 이 남반구 밤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제일 밝은 두 번째로 밝은 별 사실상 시리우스가 보이지 않는 남쪽 하늘에서는 남쪽 하늘의 제일 밝은 별 일장 그렇죠. 카노푸스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이건 여담인데 그 남반구 별자리랑 북반구 별자리랑 조금 재밌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북반구 별자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과학이 이제 발전됐던 유럽 문화권에서 만든 별자리다 보니까 여러 신화 속 동물이나 상징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 큼직큼직합니다. 그림을 다 크게 그렸어요. 근데 남반구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반구 하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만의 별자리를 추가하려고 약간 경쟁이 붙습니다. 근데 남반구 하늘도 그 면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별자리 사이즈가 다 작아집니다. 잘게 나눠가졌구나. 잘게 쪼개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남반구 하늘을 만들 때는 그 사이에 항해술도 발전됐고 과학도 발전됐고 이제는 고전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학을 좀 반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 별자리 잘 보시면 그때 당시의 과학 기술을 보여주는 별자리가 많아요. 어떤 거? 현미경 자리. 현미경 자리까지 가나요? 육분위 자리, 화로 자리
그다음에 뭐 삼각자 자리,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침반 자리, 네. 이렇게 그때 당시 나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다 그러네. 싶은 도구들이 별자리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카노푸스가 바다의 나침반 역할을 한 건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우주 탐사선의 길잡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주로 갔을 때도 뭐 북극성 보일 테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잡아서 방향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구를 벗어난 순간 북극성에게 부여되어 있던 권위는 사라집니다. 왜냐? 네. 북극성을 왜 우리가 특별한 별로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밝으니까. 지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북극성은 그리 밝지 않아요. 그래요? 실제로 예. 북극성이 워낙 네임드 별, 유명한 별이니까 예. 밝기도 엄청 밝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아. 북극성의 특별한 이유는 지구가 돌고 있을 때 자전축이 있잖아요. 네. 자전축을 북쪽으로 쭉 연장하면 네. 그 가상의 선 끄트머리에 닿는 별이 북극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고 있는 지구에 올라탄 채 하늘을 보면 북극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른 별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북극성에게 권위가 부여되었던 거죠. 기준. 그렇죠. 예. 그런데 빙글빙글 도는 자전하는 지구를 벗어나서 의미 우주에서 여행을 그러네. 하면 이젠 그 북극성에게 권위가 주어질 이유가 없죠. 북극성도 그러네. 수많은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네. 심지어 밝지도 않으니까 네.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북극성 박다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이냐. 자, 우주 공간은 X축, Y축, Z축 3축으로 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우주선의 자세를 제어하고 방향을 틀려면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다 정확한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뭐 가장 간단하게는 우주 공간에서 제일 밝은 별들 몇 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알고 있는 별이 어느 위치에서 보여야 하는지를 그렇죠. 가지고 네. 내 자세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 여기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자를 또 네, 어느새 또 준비해 오셨네. 예. 제가 작은 장난감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 비행기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개 라이트 있고. 형제가 탈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부응하는 이제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 X축, Y축, G축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비행기가 됐든 아니면 우주 탐사선이 됐든 이 자세를 제어할 때 그 회전하는 축을 부르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부르냐면 네. 자, 비행기를 앞에 위를 올리고 위를 내리고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피치라고 부릅니다. 피치? 네, 피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돌리는 거를 요라고 불러요. 요. 네, YAW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요라고 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날개를 네.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네네네. 이거를 롤이라고 부릅니다. 롤. 네, 돌린다. 예. 그래서 롤, 피치, 요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탐사선도 돌릴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자세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뭔가 밝은 등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네.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난 탐사선이니까 그 정도 위치에서는 태양이 제일 밝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태양을 기준으로 이제 그 탐사선의 위치를 잡는 식으로 했어요. 예. 사실 태양을 쓰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투박한 센서 몇 개 붙여서 제일 밝은 빛이 감지되는 쪽이 태양이다라고 해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이 탐사선의 각도 조절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을 보거나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딸랑 태양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면 네.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비행기 모양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네. 여기 태양이 있고 네. 태양을 기준으로 한번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궁극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별은 여기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우주선이 이 방향으로 있을 때 일단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 방향을 잡아요. 그럼 나 기준으로 태양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태양이 내 오른쪽 90도에 있어야 한다는 입력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하고요. 몇 도를 올려야 하는지, 피치 각도를 몇 도를 올려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 하나로는 안 되네. 그래서 적어도 밝은 별 2개는 있어야 정확하게 3D 입체 공간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잡으려고 고민했던 별이 카노푸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카노푸스는 우리 지구 정도 위치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제일 밝은 별이라고 시리우스가 했잖아요. 더 밝잖아요. 네, 시리우스가 훨씬 밝죠. 예. 그러면 차라리 더 밝은 그래요. 시리우스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리우스는 왜? 시리우스는 왜 쓰지 않느냐면 실제로는 시리우스가 그리 밝은 별이 아니거든요. 대신 카노푸스는 태양에 비해서 진짜 수만 배 이상 밝을 정도로 엄청 밝아요. 시리우스 밝다면서요? 시리우스가 밝은 이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 밝지 않은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예. 시리우스는 1등으로 지구에선 제일 밝게 보이는 거고요. 카노푸스가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밝고 거대한 별이지만 그렇구나. 거리가 훨씬 멀어서 이제 지구 하늘에선 두 번째로 밝게 이등. 보이는 거죠. 근데 거리가 가깝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가까우면? 네, 어떤 시리우스처럼 문제가 거리가 가까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지구 자체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게 되는 별의 겉보기 위치가 많이 틀어집니다. 네. 예전에 제가 손가락 가지고 실험했던 그 시차, 네. 그 효과가 네. 거리가 가까운 시리우스의 경우에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기준으로 삼을 별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별의 겉보기 위치가 계속 흔들린다는 건 네. 좋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신에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카노푸스가 네. 비슷한 밝기이면서도 네.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흔들림이 적고 그래서 카노푸스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태양과 카노푸스를. 네. 예. 그리고 이제 카노푸스의 어떤 밝다는 점 말고도 나침반 역할을 하기 딱 좋았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던데요. 카노푸스가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그 무거운 별인데 무거운 별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거운 별들은 말년에 난폭한 시기를 겪으면서 네. 사방으로 엄청나게 많은 질량도 토해내고 막 되게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밝기도 막 오르내리고 하니까 엄청 요동치거든요. 네. 근데 카노푸스는 애초에 엄청 무거운 별, 거의 그 처음 태어났을 때는 태양 질량이 한 10배 정도까지 무거운 별로 태어난 별로 좀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살 좀 떨어져 나가봤자 뭐 티가 안 나요. 어디 가겠어? 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신의 물질을 토해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정한 밝기로 빛나고 있으니까 더욱 더 좋은 이제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데 먼저는 보이저 같은 이제 우주 탐사선들은 이거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보이저 같은 탐사선들은 다 안에 일종의 그 우주 지도에 대한 좌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딱 별을 보고 별들이 어떤 그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 밝은 별들의 위치로 별자리를 그린 다음에 그 별자리가 해당하는 위치가 네. 내가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방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 네. 그러면은 여기저기 끼어 있는 뭐 휠을 돌리거나 엔진을 분사해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에 매핑을 해서 그걸 보고 맞춰서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옮겨서 이제 그림을 맞추는 거고요. 예. 이런 방식을 스타 트래커라고 합니다. 스타 트래커. 별을 추적한다라는 네. 뜻인 거죠. 네. 그 하나 여담으로 그 아폴로 미션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엔 또 더 투박한 컴퓨터로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주인들 손에 그 먼 옛날 항해사들이 사용했던 육분위 같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육분위를 이제 우주선에 고정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보면서 진짜. 이제 작은 망원경으로 이제 다이얼을 돌리면서 예. 이제 별의 위치를 재고 이제 그거를 수기로 기록해서 이제 컴퓨터 계산값 입력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거죠. 야, 비슷하네요. 우리 바다에서 뭐 네. 항해하는 거랑. 그러니까 여전히 예. 지구의 바다에서건 우주의 바다에서건 여전히 우리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그래서 항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때는 보이저가 그 길잡이별 카노푸스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곤란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네. 예. 이제 그 보이저가 발사되고 나서 2년밖에 안 됐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당시 1979년도에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나서 이제 목성을 넘고 토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여행 중에도 그 궤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또 지구를 향해서 계속 안테나를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자세 제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원래는 카노푸스를
보고 있어야 하는 스타트래커였는데 예. 엉뚱한 별이 시야에 잡혀서 그 별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안테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니까 그렇죠. 예. 올바르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경로를 이탈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보이저가 잘못 겨냥했던 별은 태양계 바깥에 제일 가까운 별 중에 하나인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 별은 그 주변에 이제 외계 행성도 있고 또 심지어 생명체가 살 법한 외계 행성이 있는 걸로 알려진 유명한 별이거든요. 예. 태양계에서 고작 4광년밖에 안 떨어진 바로 옆집 별에 이제 그런 외계 행성이 있는 건데 거기서 외계인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기 지금 지구에서 뭔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들킬 수도 있겠다. 제가 딱 틀어가지고 좀 괴롭혀야겠다. 뭐 이런 뭐 SF 같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행히 다시 이제 그 방향을 올바르게 틀어서 카노푸스를 이제 보게 했고 그 덕분에 이제 보이저가 무사히 태양계 바깥도 날아가고 또 그 유명한 태양계 끝자락에서 지구를 찍은 그 창백한 푸른 점 셀카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카노푸스 덕분에 저 사진도 남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제주도 가면 진짜 카노푸스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예.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뉴질랜드가 남반구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서 그 뉴질랜드 방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뉴질랜드가 굉장히 환경을 사랑하는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광공의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섬에서 한 5일 동안 머무르면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인공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오후 10시가 되면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와, 진짜 칠흑 같겠네. 진짜 칠흑 같은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날이 흐리다가 딱 마지막쯤에 날이 맑아서 은하수도 보고 남반구에서 마젤란 은하도 보고 카노푸스도 봤는데 진짜 밝은 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진짜 저거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보이니까 남반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봤던 별들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 하나씩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카노푸스를 잘 봤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 그 카노 제가 너무 급 넘어갔나? 아닙니다. 이제 카노푸스를 비롯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은 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노푸스도 지금은 두 번째로 밝은 별이지만 카노푸스까지의 거리가 계속 변하면서 지구에서 제일 밝게 보이는 별들의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카노푸스 같이 움직이는 궤적과 당시 밝기 이런 거를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현재 카노푸스는 초속 20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건 과거엔 더 가까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이 별까지의 거리가 310광년 정도이지만 한 300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 당시에는 겨우 120광년, 절반 이하로 거리가 줄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노푸스는 300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훨씬 가까운 시리우스에 견줄 만큼 밝은 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의 절반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뭐 시리우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밝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가 한 317만 년 전쯤에 카노푸스가 제일 가까이서 밝게 보였던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아마 지구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을 시기. 아프리카니까 또 남반구.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허리를 세우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을 테니까 아마 그때 당시 살고 있던 그들에게는 제일 눈부시게 밝게 보이는 별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됩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바다나 또 우주에서 길잡이 역할까지 해주고 또 마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을 때 또 가장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하다가 저도 즉석에서 떠오른 이상한 생각인데 가끔 친구들 막 이상한 실수해서 좀 멍청한 짓 하고 막 그러면 놀릴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다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카노푸스가 제일 밝게 보였을 것 같은 놈 이렇게 해보면 친구를 잃지 않을까요? 좀 더 기분이 덜 상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낭만이 있습니다. 역시. 자, 남극성 카노푸스 이야기 오늘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